깨끗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5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은 여전히 깨끗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노년층의 혈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데 가장 흔한 질환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맥경화증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혈액이 너무 점성이 높고 불순물이 많아 오염된다면 이 불순물들은 어디에 쌓일까요? 당연히 혈관 내벽에 쌓이겠죠. 마치 강바닥에 토사가 쌓이듯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바닥에 토사가 많아지면 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 불순물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혈액이 흐르지 못해 장기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의 근본 원인은 혈관 협착을 유발하는 동맥경화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한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혈액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 혈액이 깨끗한 사람들은 심장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실제로 관상동맥 경화성 심장 질환의 약자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는 비정상적인 흉통, 가슴 압박감, 심기항진을 느끼기 쉽고 활동 중이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증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혈액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뇌의 혈관은 마치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뇌동맥경화증으로 이어져 뇌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뇌는 신체의 사령탑과 같은 기관입니다. 뇌에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나 두통과 같은 이상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이 깨끗한 사람들은 입술이 매우 발그레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체내 허혈과 저산소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은 모세혈관이 풍부하여 이러한 현상에 취약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입술이 쉽게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청색증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혈액이 깨끗하면 입술은 보통 발그레한 색을 유지합니다. 넷째, 혈액이 깨끗한 사람들은 종종 팔다리가 매우 따뜻합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지의 혈관에도 쉽게 문제가 생겨 팔다리가 쉽게 차가워집니다. 혈관이 좋지 않은 많은 노인분들은 두꺼운 담요를 덮어도 팔다리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에도 팔다리가 심하게 차가워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혈액이 깨끗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깨끗하면 팔다리가 매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섯째, 깨끗한 혈액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뛰어난 운동 능력을 지닙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않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운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키는데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 능력이 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 중 심장, 두통, 하지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혈액이 깨끗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매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혈관이 막히지 않은 사람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액이 오염되고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면 중 혈류 속도가 느려져 신체에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3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 뜻이니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최근 손가락이 뇌졸중의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 씨, 58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오른쪽 검지와 중지가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감각이 없어 젓가락질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날 밤 팔을 눌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손 전체에 힘이 빠져 주걱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38세 여성이 구토 후 갑작스러운 뇌졸중과 마비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장 아저씨와 같은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의 이상 증상을 저림, 이나 피로로 오인하여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손가락에 나타나는 3가지 증상. 이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뇌와 손가락 사이의 신경은 매우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손가락이 가장 먼저 반응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손가락 한쪽이 저린 증상. 핵심은 한쪽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에 갑자기 감각이 없어지는데 오른손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한 집단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뇌졸중 환자의 83%가 뇌졸중 발병 전에 손가락 한쪽에 지속적인 저림 증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저림 증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은 듯한 둔한 감각이었으며 손가락을 움직여도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손가락 경련. 이 경련은 긴장으로 인한 손떨림이 아니라 마치 감전된 듯한 감각입니다. 손가락이 갑자기 오므라들었다가 몇 초 후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대학교 제1부속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약 28%가 발병 전에 이러한 근간대성 경련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뇌혈관 협착으로 인해 국소적인 뇌허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신경방전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삼내 손가락은 너무 약해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 예전에 온라인에서 한 환자의 회고록을 본 적이 있는데 발병 며칠 전부터 병뚜껑을 돌리는 것이 유난히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물컵을 잡을 때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력 감소는 실제로 근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제어하는 뇌의 신호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한쪽의 악력이 갑자기 약해지면 향후 7일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2가지 핵심적인 120초 점검 사항입니다. 1. 얼굴 비대칭, 입꼬리가 처진 경우를 관찰합니다. 2. 양쪽 팔에 편측성 근력 약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발음이 명확한지 듣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120에 전화하십시오. 뇌졸중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혈전용 횟수를 더 빨리 시행할수록 뇌세포 190만 개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은 질병 발병 후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2.
일상생활에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세요. 뇌경색의 조기 예방. 일정기적으로 차 한 잔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어지럼증을 치료하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매우 적합한 상쾌한 차가 있습니다. 관행. 인삼 3g, 생마황 3g, 당귀 3g, 천궁 9g, 생석고 9g을 물에 15분간 달여 아침과 오후에 각각 한 잔씩 2잔 마십니다. 2주간 복용하는 것을 1회 치료 과정으로 하며 더 이상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합 대상. 만성 뇌허혈 환자. 항상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며 정신이 맑지 않은 중년 및 노년층. 체질이 약한 사무직 근로자. 주의. 고혈압 환자 또는 체온이 쉽게 오르는 체질인 분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인외졸중을 예방하려면 다음 4가지 종류의 음식을 피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은 이것이 바로 경동맥 플라크 형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플라크가 떨어져 나와 뇌의 혈관을 막으면 심각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식품.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플라크 형성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당뇨병은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혈관이 일반인보다 2에서 4배 더 빨리 손상됩니다.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 식품. 이러한 식품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동맥경화반 형성 및 혈관 협착입니다. 알코올.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벽의 내피 조직을 자극하고 손상시켜 혈관벽 표면을 고르지 않게 만듭니다. 혈액 속의 지질은 이러한 고르지 않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팁.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과학적인 식단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매일 채소 500g, 그중 절반은 짙은 색채소, 통곡물 200g, 양질의 단백질, 생선이 좋음, 150g을 섭취하세요. 새매일 실천, 공을 이용한 좌식 명상. 이는 수도에서 명망 높은 전통 중국의학의 대가인 저우더안이 창안한 앉은 자세 공 잡기 방법입니다. 1단계,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세요. 2단계, 양손을 관원혈, 배꼽 아래 7.5cm에 얹고 양손으로 공을 쥐는 듯한 동작을 합니다. 3단계, 쪼그려 앉거나 침대에 앉으세요. 4단계, 혀를 입천장에 대세요. 이 자세를 5에서 10분 동안 유지하면 심신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몸을 쉬게 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혈중 지질 수치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혈중 지질과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6개월마다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잘 관리하고 정상 범위 내에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방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세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남성의 수명이 머리카락에 숨겨져 있을까요? 비정상적인 모발의 3가지 징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32세인 이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갑자기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앞머리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로감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갑상선 기능 장애와 경미한 신장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정상적인 흰머리는 이미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징후였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건강과 수명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에는 3가지 핵심 건강 요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부속물에 불과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수명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머리카락의 성장, 색깔, 상태는 모두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카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1. 모발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며, 케라틴 생성에는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이나 미량 원소 결핍과 같은 영양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끊어지며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은 면역 및 대사 시스템 기능에 더욱 악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모발 상태는 내분비 호르몬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남성의 경우 안드로겐과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이 모낭 성장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겐 불균형은 모낭 위축과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장애는 멜라닌 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흰머리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는 신체의 사령부와 같으며 이 시스템의 기능 장애는 종종 심혈관계, 소화계, 비뇨계 등 여러 시스템의 건강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정상적인 모발이 수명과 관련된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건강한 모발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모낭이 성장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며 이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통해 공급됩니다. 만약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등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두피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모낭은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손상되어 모발이 가늘어지고 건조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환계 질환,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남성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모발의 이상 징후는 조기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발이 수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발 패턴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질병 진행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가능한 한 빨리 주의해야 할 비정상적인 모발 징후 3가지. 모든 모발 변화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후에 약간의 흰머리가 생기거나 매일 조금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건강상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35세 이전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지거나 단기간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의 흰머리는 40세 이후 멜라닌 세포 활동의 자연적인 감소로 인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35세 이전에 넓은 부위에 흰머리가 생기거나 1개에서 3개월 만에 흰머리 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비정상적인 신호이며 단순히 유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증상은 종종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또는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신체를 스트레스 상태에 빠뜨리고 멜라닌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하여 조기 백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 구리, 철 및 기타 미량 원소의 결핍은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쳐 백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내분비 질환과 스트레스는 흰머리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건강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2. 병적인 탈모증으로 단기간에 모발이 급격히 가늘어지는 증상. 병적인 탈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겐 불균형은 탈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드름,
기분 변화를 동반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는 전신순환계 문제의 국소적인 징후일 수 있으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은 신체의 대사기관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 이상은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장애는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영향을 미쳐 모낭 건강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만성적으로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며 윤기가 없고 개선하기 어려운 모발. 머리카락이 가끔씩만 건조하다면 건조한 환경이나 부적절한 관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오랫동안 건조하고 곱슬거리고 엉키고 끊어지고 윤기가 없으며 적절한 관리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부적인 건강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장기간의 편식이나 불균형한 식단은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모발은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과 간 기능 이상은 신체 면역력을 점차 약화시키고 감염 및 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 건강과 수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발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4가지 검사를 받아보세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모발 증상이 나타나면 지나치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다음 4가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내분비 호르몬 검사, 호르몬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는 모발 이상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로 주로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티록신, T4, 트리오오드티로닌, T3 등의 지표를 포함합니다. 이 검사는 흰머리와 탈모의 흔한 원인인 안드로겐 장애나 갑상선 기능 장애와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SH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T3 및 T4 수치가 비정상적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나타낼 수 있으며 두 질환 모두 적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2. 전혈구 검사 및 미량 원소 검사, 영양 상태 평가. 혈액 검사를 통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 수치 등을 확인하여 빈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두피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탈모와 모발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량 원소 검사는 주로 철, 아연, 구리와 같은 지표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멜라닌 합성과 모발 케라틴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결핍 시 흰머리, 모발 건조, 모발 끊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간 및 신장 기능 검사, 대사 기관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간은 영양소 대사의 핵심 장기이며 신장은 노폐물 배출 및 체내 환경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장기의 기능 이상은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주로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 ALT,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달효소, AST, 빌리루빈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간 손상 정도를 평가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주로 크레아티닌, 혈중 요소 질소, BUN, 요산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신장 기능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 또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면 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기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4. 두피 미세혈액 순환 검사, 두피 혈액 공급 평가. 이 검사는 주로 전문 기기를 사용하여 두피의 혈액순환을 관찰하고 모낭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피의 미세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 협착이나 혈액응고와 같은 전신 순환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소한 신체적 이상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러한 건강 인식을 남성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모발 변화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세 여성이 밝힌 솔직한 진실. 70세 이후 남성은 쓸모가 2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이 나이가 되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남과 다투거나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요. 비웃음을 당하거나 상냥하지 못하다고 여겨질까 봐 두려웠죠. 이제 80세가 된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여전히 온갖 불안과 무력감에 사로잡힌 젊은 세대에게 노인의 입을 통해 진실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70세가 넘은 남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사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자주 나누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고난을 견뎌내며 늘 가족의 안녕을 생각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제대로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제 배우자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웃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들이 늙으면 사실상 2가지 역할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버디 되어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죠. 첫 번째 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동반자 관계라는 단어가 다소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밤이 고요해지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를 부러워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아픈 것을 참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가 곁에 있으면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방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숨결이 느껴진다. 내가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물 한 잔을 건네주고, 빗속에서 다리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열쇠를 잊어버리면 누군가 문을 열어준다. 어르신들의 행복은 때때로 이러한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해도 바로 집 앞에서 느끼는 소소한 따뜻함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2번째 용법은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과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명절이나 축제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 중 남성 가장 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방문할 때에도 단정해 보입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생의 2단계에 이르면 누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지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초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당황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 소문이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전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좀 쓸모없다고 느끼고 남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70세가 넘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팔다리가 늙어가고 더 이상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죠.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은 결국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익숙한 배우자와 오래된 집에서 느끼는 공동체 의식은 삶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요? 나는 아이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아이들이 내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다.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갈등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불만, 원망, 자기의심, 그리고 고요한 밤에 흘리는 눈물은 오직 나만이 안다.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인생이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매일 먹을 음식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있고 숨을 돌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행동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70살이 된 남자는 그저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켜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큰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따뜻함과 이해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란 원래 현실적이고 깨지기 쉬운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칼슘 결핍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슘 결핍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거의 무릎을 꿇을 뻔하는 현상을 흔히 무릎이 꺾인다 또는 무릎이 풀린다 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무릎이 아프고 힘이 빠진다. 운동 후 무릎뼈 부근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뼈가 약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증상이 무릎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합니다. 무릎 앞쪽에 위치한 움직일 수 있는 뼈인 슬개골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인 대퇴사두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무릎 관절은 굽히고 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는 연골이 연결되어 있어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안 완충 및 충격 흡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과 약화를 경험하고 걸을 때 다리가 꺾이는 증상을 겪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는 슬개골 연골연화증이시군요 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꺾이는 느낌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초기 증상은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릎의 약화와 피로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슬개골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앞쪽 통증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처럼 체중을 지탱하고 무릎을 구부릴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는 무릎을 구부린 채 장시간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쯤 웅크리는 동안의 통증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중요한 징후이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활막염 및 관절 삼출과 같은 슬개대퇴 관절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장기간 지속되면 대퇴사두근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음 두 가지 특수검사를 사용합니다. 1. 슬개골 마찰 검사. 의사는 슬개골을 대퇴골의 관절면 쪽으로 밀어 서로 마찰시키거나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 거친 마찰감, 마찰음, 통증 및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또는 한 손으로 슬개골을 한쪽으로 강하게 밀면서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슬개골 뒤쪽 가장자리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한쪽 다리 스쿼트 테스트. 90에서 135도까지 쪼그려 앉은 후 통증, 근력 약화 또는 한쪽 다리로 서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확진하려면 무릎 X선 촬영, 무릎 CT 촬영, MRI 및 관절경 검사를 포함한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시고 진단은 전문의에게 맡기십시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젊은 성인에게 더 흔하며 30에서 40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뼈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뼈를 영양 공급하기 위해 칼슘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연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뼈가 부드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슬개골 연골이 다양한 정도로 손상되고 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골이 부드럽거나 딱딱하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슬개골연골연화증은 일반적으로 여러 병원성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합니다. 슬개골 연골의 마모 및 퇴행의 일반적인 원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장기간의 마모. 무릎 관절의 장시간에 걸친 강하고 빠른 굴곡 및 신전 동작은 슬개대퇴 관절의 마모를 증가시켜 연골을 손상시키고 그에 따른 병리학적 변화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아이스 스케이팅 훈련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흔한 원인입니다. 2. 외상.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연골 마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선천적 발달 이상. 선천성 슬개골 발달 장애, 비정상적인 위치, 대퇴골 이상 등은 무릎 굴곡 시 슬개대퇴 관절 표면에 불균형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만성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후천적 관절 변형.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무릎의 내반슬 또는 외반슬 변형, 경골 외회전 변형 등은 무릎 관절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활동 시 관절면의 압력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해당 부위의 마모를 악화시킵니다. 5. 연골 영양 부족. 슬개골 연골은 주로 관절강 내 활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관절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활액 성분의 이상은 슬개골 연골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여 퇴행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뼈의 연화증이 아니라 슬개골 연골의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치료와 예방 모두에서 슬개골 연골의 마모를 최대한 줄이고 연골 재생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1. 정기 유지 보수.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기존 무릎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단 오르내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무릎 관절을 자주 구부리는 활동은 줄이십시오. 동시에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의 저항 훈련이 수행됩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 통증을 유발하는 각도를 피하는 서서 하는 명상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 운동과 같은 동작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활 치료. 병원 재활 및 물리치료과에 가시면 마사지, 물리치료, 침술 등의 방법을 통해 통증과 불편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약물 치료. 의사의 지도하에 약물 치료가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에는 통증 완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 연골 복구 및 관절염 발병 지연에 도움이 되는 글루코사민, 통증 완화, 윤활 증가, 연골 보호 및 연골 치유 촉진을 위한 관절 내 주사제가 포함됩니다.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의사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우리가 발걸음으로 세상을 재는 만큼 무릎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관리에 신경 쓰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에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활동을 줄이고 모든 운동 전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 부상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얼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6가지 얼굴 특징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피부색이나 이목구비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을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세요.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아픈 거야? 일부는 추적 가능하지만 다른 일부는 다소 신비롭습니다. 이마가 까맣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귓불이 정말 크시네요. 운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얼굴 특징과 피부색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걸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관상은 일종의 신비로운 예술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얼굴의 상태가 실제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이러한 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 변화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두운 피부색을 좋지 않은 것과 연관짓곤 합니다. 사실 어두운 안색은 간 질환과 관련된 특정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간 질환은 쉽게 간 질환 얼굴이라는 특징적인 외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 질환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과 눈 주위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 없고 건조하며 거칠고 탄력을 잃습니다. 얼굴이 얇고 수척해집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하선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질환은 피부의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얼굴에 돈줄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홍반이 뺨과 코끝에 나타나고 손바닥 홍반, 거미혈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귓불 외에도 이마 주름과 같은 다른 얼굴 변화도 심장 질환과 관련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걱정합니다. 유럽 심장학회는 이마 주름, 이마선이라고도 함, 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마 주름이 더 많고 더 깊은 사람, 동료 평균 수준과 비교,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플라크 축적으로 인한 동맥경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마의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플라크 형성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마 주름은 혈관 노화의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얼굴이 삐뚤어져 보이거나 눈에 띄게 비대칭이거나 심지어 입꼬리 한쪽으로 침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120이라는 주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초 비대칭적인 얼굴, 2초 현저하게 불균형한 팔, 한쪽 팔이 너무 약해서 들어올릴 수 없는 경우, 그리고 0초 말소리가 명확한지 듣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 후 처음 4시간 30분이 골든 라이프 타임으로 여겨집니다. 눈꺼풀 종양은 실제로 중년 및 노년층에서 매우 흔합니다. 특징은 양쪽 눈꺼풀 주변의 쌀알이나 콩알만한 크기의 옅은 노란색의 부드럽고 평평한 사마귀 모양의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꺼풀 황색종은 실제로 인체 지질 대사 장애의 외부 피부 증상이며 고지혈증 및 간, 담낭 질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황색종이 발견되면 관련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실제로 신체가 더 이상 고지방 음식을 대사할 수 없다는 신호이며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당 식품을 선택하는 가벼운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귓불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다소 미신적이지만 저는 귓불 크기와 상관없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귓불에 홈이 생긴다면 심장 질환의 위험한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홈은 귓불의 대각선 주름이라고 합니다. 이 주름은 이주에서 귓바퀴까지 뒤쪽으로 45도 각도로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름이 장기간 지속되면 귀주름 징후 또는 임상적으로 프랭크 징후라고도 하는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귓불주름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상당한 역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심혈관 질환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일대 3. 코펜하겐 심장연구에서 연구진은 기저에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만 885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35년 동안 3,401명이 임상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받았고 1,708명이 심근경색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귓불에 주름이 없는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1.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와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귓불은 동맥의 말단 부위이며 이 부위의 주름은 미세혈액순환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입니다.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일반 피부 두께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풍부하고 색소가 거의 없어 혈관 속 혈액의 색깔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입술은 연한 붉은색을 띠고 도톰하며 윤기가 납니다. 사람마다 입술 색깔은 약간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1. 창백한 입술. 피부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 입술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입술이 가끔 창백해지는 것은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술이 계속 창백하고 눈꺼풀, 손톱, 얼굴 전체가 창백해진다면 빈혈의 징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빈혈 관련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푸르스름한 보라색 입술.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는 입술은 드라마에서 종종 독살범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는 입술이 독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심폐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정맥혈의 산소 농도가 낮아져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따뜻하게 유지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환경에서도 입술이 푸르스름한 보라색을 띠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입술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심폐기능 관련 질환 또한 입술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3. 어두운색 또는 검은색 입술. 나이가 들면서 입술색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입술이 검게 변하는 증상과 함께 소화불량이 동반된다면 소화기 개통이 나간 담낭 관련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입술에 갑자기 검은 반점이 생기면 점이나 혈관종과 같은 색소성 또는 혈관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얼굴 특징들을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얼굴 특징의 변화만으로는 관련 질환을 진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귓불주름이나 이마주름의 깊이와 같은 변화는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 예측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잘 알려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입니다. 귓불의 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귓불에 주름이 있지만 반드시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귓불에 주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굴 변화는 예측력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전통 의학에서는 관찰, 청진, 문진, 촉진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관찰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얼굴의 변화는 확연히 드러나며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의 진찰을 제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 쓰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하체 세 곳에 키스하는 것은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 접촉은 감정의 고조를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키스는 이러한 감정을 마법처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자의 마음속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부드러운 열쇠와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몸에서 이 세 곳에 키스하는 법을 알게 되면 마치 사랑의 정원에 달콤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그 결과 여자는 남자에게 점점 더 강렬한 사랑과 의존심을 보여줄 것이다. 1. 그녀의 발목에 입맞추는 것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보살핌의 표현이다. 흔히 간과되는 신체 부위인 발목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과 종아리를 연결하며 여성이 내딛는 모든 발의 무게를 지탱하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발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따뜻한 입술을 발목에 대는 것은 다정한 보살핌의 표현입니다. 여자는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어서 발목이 피곤할 수 있는데 남자의 키스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발목의 피로와 통증을 달래줍니다. 이 키스에는 섬세하고 보호하려는 듯한 다정함이 담겨 있다. 마치 여자가 귀중한 예술 작품이라도 되는 듯 남자는 자신의 움직임이 너무 거칠어서 여자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여자는 남자의 손끝의 부드러움과 입술의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이 섬세한 손길은 발목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발목처럼 작은 신체 부위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준다는 사실에 깊은 애정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보살핌은 그녀의 사랑에 남자의 진심 어린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확신시켜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더욱 의존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2. 그녀의 종아리에 입맞추는 것은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종아리는 여성의 신체 부위 중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부분입니다. 여성의 고상한 걸음걸이를 지탱해주고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과 기품을 드러내줍니다. 남자는 여자의 종아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부드럽게 입맞춤한다. 이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여자는 걷거나 운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종아리 근육에 긴장이 생기기 쉬운데 남자의 입맞춤은 마치 따뜻한 손길이 부드럽게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듯하여 여자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준다. 이 키스에는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마치 남자가 키스를 통해 여자에게 그녀의 모든 행동, 자신감, 아름다움에 감탄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여자는 그의 입술의 따뜻함과 숨결을 느끼며 이 친밀한 접촉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뺨이 붉어진다. 그녀는 남자의 눈에 자신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느낄 것이고,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그녀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더욱 친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은밀히 기대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3. 그녀의 무릎 안쪽에 키스하는 것은 최고의 친밀감 표현이다. 무릎 안쪽은 비교적 은밀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입니다. 옷 속에 가려져 있고 좀처럼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신비롭고 매혹적인 느낌을 더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고 무릎 안쪽에 입술을 대는 순간, 그것은 최고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순간이다. 여자의 무릎 안쪽 피부는 섬세하고 민감해서 남자의 키스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감각을 온몸에 전해준다. 이런 종류의 키스는 대담하고 열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깊게 만듭니다. 여성은 남성의 욕망과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이 강렬한 감정에 취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 남자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으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감은 그녀로 하여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고 이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 남자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체 접촉은 평범한 우정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명백한 경계를 넘은 행위죠. 그녀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만 당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나아가기를, 마지막 선을 넘어 그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세에 95세 이상 살고 싶으신가요? 장수의 비결 5가지.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매일 나 집에 왔어 라고 말하는 데 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거의 80년 동안 진행된 연구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1938년에 시작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2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일생 동안 그들의 직업, 가정생활, 건강 상태를 매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부, 명성, 혹은 근면한 노력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의 네 번째 주요 연구원이자 정신의학 교수인 로버트 월딩거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해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친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중년의 건강과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동네를 손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특별한 건강관리법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동반자 관계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일 것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갈등이 잦은 결혼 생활은 이혼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는 반면 조화로운 관계는 건강에 유익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신체뿐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 90대에도 배우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를 겪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투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배우자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노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거의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한 분이 아프시면 다른 한 분이 항상 극진히 보살펴 주십니다. 자녀들은 웃으며 두 분의 다툼이야말로 삶의 활력소예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서서히 쌓아가는 것이죠. 다정한 말 한마디, 인내심 있는 경청, 따뜻한 포옹,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서로의 행복을 보살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등을 토닥이는 등 파트너 간의 일상적인 비성적인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잦은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심혈관 건강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노인들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이키가이, 삶의 가치와 모아이, 공동체 지지이며 이는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목적 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하버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젊은 시절의 다툼이나 소원함이 이미 관계에 손상을 입혔을까 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관계를 개선하면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은 80대에도 가장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노화의 고통을 완화시켜주어 육체적인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비교적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의 이해와 수용이 우리의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파트너가 스트레스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면 호르몬 변화까지도 동기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거의 80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침내 밝혀진 사실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산책을 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오래도록 든든한 장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결혼 생활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들이 서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헤쳐온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은 서로에게 더욱 따뜻한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